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라고 합니다. 저는 평촌 서울아병원에서 주로 무릎을 보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인 무릎의 적,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제가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 구분이 새롭게 바뀐 걸 봤는데요. 여러분 65세가 청년일까요? 중년일까요? 요새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9세까지를 중년, 99세까지를 노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또 활동력 있게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릎이 굉장히 튼튼해야 앞으로 사는데 여러분 또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사실은 많은 그 성인병들을 가지고 계시죠. 당뇨병, 또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신데 아마 내과에 다니시면서 약도 드시고 하시겠지만 늘 듣는 얘기가 운동하세요이실 거예요. 그만큼 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릎은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무릎 건강이 사실은 모든 건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답해가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워낙 사실 좀 잘못된 요새 매스컴이나 인터넷들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잘못된 상식들을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료 보다가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쳐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세요. 관절염 환자는 운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이것도 나중에 답을 설명해드리겠지만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관절의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아버리니까 아껴야 오래 쓴다. 네, 이건 좀 어려우시죠?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정형외과 약은 병원에 가면 약을 많이 주는데 이건 진통제니까 먹으면 좋지 않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답을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진료 보다 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무릎에 물이 찼는데 우리 옆집 아줌마는 물 뽑으면 또 생긴다고 물 뽑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설명을 또 뒤에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먼저 도대체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무릎을 비롯한 모든 이 관절, 움직임이 있는 관절은 뼈와 뼈끼리 닿으면 아프니까 쿠션이 있는 연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뼈를 덮어서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걸을 때, 활동할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요. 이 연골이 벗겨져 가는, 그게 물리적일 수도 있고 많이 사용해서 닳아버릴 수도 있고 또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닳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제가 우리 실제 환자분의 무릎 수술하는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연골 손상도 당연히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덜 심한 사람부터 심한 사람까지. 제가 단계별로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동영상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의 연골입니다. 저 하얗게 보이시는 것이 연골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막 반짝반짝할 정도로 매끈하고 저렇게 건강해야 우리가 걸을 때 부드럽고 소리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요번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얼핏 보면 괜찮지만 저렇게 중간중간에 갈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 기구가 쑥 들어가잖아요. 저런 식으로 연골 퇴행성 변화가 이제 2기가 되면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저기는 막 벗겨진 것도 보이시죠? 막 떨어져 나오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물도 찰 수 있고 통증도 심하고 무릎 움직일 때 소리도 많이 난다고 이제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뒤에 설명을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시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이 뼈와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이 정도는 이제 저희가 사기라고 부르는데 연골 간격이 전혀 없이 붙어버린 걸 보실 거예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연골이 있다가 다 닳아서 없어지고 뼈가 노출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오다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시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 연골이 직접 눈에 안 보이시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관리를 잘 안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피부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연골도 사실은 피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병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우리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오래 누워있는 환자분들 욕창 생기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오래 압력이 생기면 처음에는 피부가 빨개지기만 하죠. 다 덮여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두께 괜찮지만 빨개지고 굉장히 아파합니다. 연골도 똑같습니다. 연골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도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나 왜 무릎이 아파요 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피부를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피부도 똑같은 자세로 눌리면 모양은 멀쩡하지만 통증이 있듯이 연골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피부가 벗겨지고 또 어떻게 돼요? 진물이 나오죠. 연골도 똑같습니다. 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연골이 벗겨지면서 진물이 나와요. 그 진물이 피부 같은 경우는 밖으로 흘러버리고 닦을 수 있지만 우리 무릎은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릎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물주머니 안에 고이는 것이 이제 흔히들 물찬다고 하시죠. 자, 더 심해지면 우리 욕창이 더 심해지면 이제 밑에 뼈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연골도 다 닳아버리면 이제 뼈까지 보여서 뭐 굉장히 이제 더 심한 이제는 수술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피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주변에 많이 있으시고 혹시 본인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절염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죠. 근데 무릎이 왜 아프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연골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관인데 상식적으로 또 들으신 얘기 중에 연골에는 신경과 혈관이 없다고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아파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연골 밑에 있는 연골화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너무 오래 받으면 그 뼈에
예민해지, 뼈 밑에 있는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혈관도 증식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관절염이 아니고 골관절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무릎 주변에 우리가 활막이라는 게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동영상 보시면 연골이 막 깨지면서 그게 염증을 유발을 해서 활액막의 염증이 아주 빨갛게 우리 상처 나면 빨개지듯이 빨개지면서 그 활액막 염증의 통증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손만 대면 무릎이 아파요, 뭐 뜨거워져요, 무릎이 열이 나요, 빨개져 이러신 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물이 차요인데요. 이제 주변에서 무릎에 물이 차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물 차는 게 굉장히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차는 걸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물이 차는 거는 그냥 결과물일 뿐입니다. 물이 찼다는 거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결과를 겁낼 것이 아니라 왜 물이 찼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들은 예가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물이 찼을 때 병원에 가면 물 뽑아준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아예 물 뽑지 마 막 이러시죠. 물을 뽑으면 또 생겨. 뽑아봐야 소용없어 이러시는데 뽑아서 물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릎에 물이 많이 차면 그 자체가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빨리 뽑고 그 다음에 물이 왜 차는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지붕에서 비가 막 뚝뚝 떨어져요. 물이 새는데 물이 고이는 거를 치워야 되겠어요? 안 치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물이 고이는 건 치우고 왜 물이 새는지 지붕을 고쳐야겠죠. 근데 물이 고인 걸 치우면 안 된다고 물이 고인 걸 치우면 또 찬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고쳐야 된다. 물 뽑는 자체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증상이 심할 때는 물을 뽑고 원인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많이 얘기하시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스스로 한번 만져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내 손에서 그 감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연골이 아까 그 동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연골이 매끈한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고 연골이 막 벗겨지면서 갈라지고 그러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부시럭 어떤 분들은 뭐 눈 밟는 소리가 나요. 낙엽 밟는 소리가 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녹음기를 켜서 녹음해 보시면 쉽게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내 연골이 조금 마모가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좀 더 진행이 되면 네 번째 증상이 다리가 이제 휜다고 하세요. 다리가 휘는 이유는 연골이 두툼하게 있던 보통 무릎 같은 경우 한 4에서 5mm 정도의 두께인데 그게 마모가 되면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좁아진 쪽이 끼울면서 다리가 O자가 됩니다. 드물게는 이제 반대로 X자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O자형 변화가 생기고 이게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엑스레이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이 무릎의 안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원래 안 좋은 안쪽을 또 다리가 휜으로써 더 체중이 또 글로만 가요. 아픈 데가 또 눌리고 아픈 데가 또 눌리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O자가 되시면 사실 통증이 주사나 약으로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또 생기는 증상이 다리가 잘 안 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무릎이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휜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쭉 안 펴지고 구부정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요거 제가 병원에서 진료보다 보면 본인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조금만 구부정해지면 본인이 생활 중에는 못 느끼시는데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무릎을 쭉 펴고 앉아보세요. 또는 벽에 똑바로 서서 무릎을 쭉 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쪽 무릎이 쭉 안 펴지죠? 이렇게 그제서야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관절염의 초기 사인 중에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바닥에다가 다리를 쭉 펴보세요. 양쪽 다리가 우리가 오금이라 그러죠? 이 오금 부위가 바닥에 딱 붙는지, 또는 벽에 서서 다리를 쭉 폈을 때 오금이 벽에 딱 붙는지. 만약에 한쪽은 잘 붙는데 한쪽은 잘 안 붙는다. 그러면 그거는 고치셔야 돼요. 원인을 찾고 치료를 통해서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릎이 구부정한 채로 가만히 방치가 되면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론적으로 연골이 좀 더 닿는 압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구부정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절염의 증상들이 있으실 때 병원에 오시면 진단을 하시게 되죠. 뭐 가장 누구나 아시겠지만 정형외과 가면은 첫 번째 뭐라 하죠? 엑스레이 찍죠. 워낙 엑스레이를 쉽게 찍으니까 이 엑스레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보통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다행히 엑스레이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좋아요.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왜 아파요? 난 진짜 아픈데 내가 엄살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엑스레이가 정상이라 그래서 안 아픈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피부랑 비교했듯이 엑스레이 상으로 모양은 실제로 연골을 눈으로 봐도 정상인 사람조차도 연골하골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래 눌리고 압력이 누적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연골 자체에도 연골 연화증이라고 해서 연골이 물렁물렁해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생겨서 자꾸 진행이 되지만 초기에는 정상인데도 모양은 정상인데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이라 그래서 내가 안 아파야 된다. 내가 엄살일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오래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서 비교를 해보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그 단계별로 엑스레이가 초기에는 약간 이렇게 스퍼라 그래서 골극이라는 게 생깁니다. 관절 간격은 괜찮아도.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것 좀 관리가 뭔가 안 좋았습니다.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뭘 보고 그러세요? 무슨 증거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골극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하중을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지난 2년 동안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서 그 하중을 이겨내려고 내 무릎에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체중이 많이 나가셨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운동했거나 또 너무 과하게 등산을 했거나 또는 쪼그리고 있는 자세를 너무 과하게 했거나 어쨌든 내가 지난 기간 동안 그 무릎을 하중을 많이 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단계별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엑스레이도 단계별로 저희가 보통은 요새는 또 많이 아시던데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의사들이 저희가 하는 분류를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1기는 그냥 정상, 2기는 원래 간격에서 반보다는 덜한 마모.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골극이라는 게 생긴 정도. 3기는
반 이상 달아서 좀 좁아져 보이는, 4기는 완전히 다 달아서 이렇게 다리가 위아래가 붙어 보이고 다리가 O자로 휘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제가 또 하나 퀴즈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자,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연골이 간격도 있고 건강해 보이죠? 오른쪽은 두 개가 붙을 정도로 많이 달았죠? 자, 어느 쪽이 44세 여성이고 어느 쪽이 85세 분일까요? 실제 제 환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네, 놀랍게도 왼쪽 게 85세 할머니고 오른쪽 것이 44세입니다. 이렇게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이죠.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이거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나이 들면 무릎 닳고 어차피 나이 들면 인공관절 할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넘어서 90세 넘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놀랄 정도로 깨끗한 분들, 또 실제로 무릎도 별로 안 아파요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자고 지금 이런 강의도 들으시는 거고,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운동들, 관리법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처음 보신 관절경 사진인데, 왼쪽은 깨끗하죠? 오른쪽은 저게 지금 연골이 다 닳아서 벗겨진 거예요. 뼈가 보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한쪽이 44세고 한쪽이 85세예요. 어느 쪽이 85세일까요? 네, 뭐 눈치채셨겠지만 왼쪽 게 85세 분이고 오른쪽 게 44세예요. 이분은 뭐 특별하게 어릴 때 이제 감염을 좀 앓으셔서 무릎에 이렇게 좀 빨리 퇴행성이 진행이 되신 분이지만 어쨌든 나이에 관계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85세 분이 이렇게 연골이 깨끗합니다. 20대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시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내가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겠거니 생각하세요.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그래서 또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어차피 나이 먹으면 아플 거니까 그냥 살지 뭐, 그냥 두지 뭐, 이런 분들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릎에는 아픈 통증이 다양합니다. 관절염 말고도 힘줄에 생기는 힘줄염증, 또 연골판의 손상, 또는 뭐 삐끗했을 때 인대 손상, 그리고 좀 너무 막 무리하게 운동하신 분들,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골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갑자기 무리하게 뭐 김장을 했거나 친구들과 갑자기 여행을 했거나 하지 않던 등산을 갑자기 따라갔거나 이럴 때 관절염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아픈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그냥 치료하시면 쉽게 끝날 것들을 그냥 관절염이겠거니 하고 방치하시면 그냥 괜히 본인만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시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사실은 이게 진짜 관절염 때문인지, 그래서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병인지, 급성으로 빨리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병인지 감별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걸 오래 두시면 나중에 치료도 더 오래 걸리는 것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아픈 게 우리 뇌에 각인이 되면서 통증에 대해서 나중에 되게 예민하게 느끼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길 바래요. 제가 꼭 진료 보시러 오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끔 이렇게 오셔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진단명을 얘기하세요. 나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왔어요. 근데 그것은 좀 틀린 대화가 됩니다.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말씀을 여쭈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위치를 짚으시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다음에 뭐 할 때 아픈지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실제는 관절염이 아닌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많으니까 병원에 가시면 본인의 정보를 많이 주시는 걸 권해요. 그래야 본인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치료 방법 굉장히 다양하시죠. 주변에 보시면 뭐 이런 치료 주사했던 사람도 있고, 약 먹었던 사람도 있고, 또 뭐 수술했던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많이 아플 때, 저희는 이제 급성이라고 하는데 많이 아플 때 치료 방법과 급성기가 지나간 뒤에 관리 방법, 관리하는 치료,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왜 말씀드리냐면 급성기로 막 무릎이 아파서 물도 차고 염증도 심하고 그런데 그 치료를 안 하고 치료는 또 받으면서 일은 계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난 치료했으니까 내 일은 관계없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성기에는 치료와 함께 무조건 쉬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자, 반면에 급성기가 지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안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시면 안 되고 안 아플 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어떤 운동이 무릎 관절에 좋은지 설명을 한 편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급성기 치료와 급성기가 지난 치료가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각각 맞게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많이 우리 환자분께 보여드리는데 자, 저 그래프가 통증이에요. 통증이 심했다가 좋았다가 심했다가 좋았다가 저 간격이 1년인 분이 있고 또 저 간격이 뭐 한 3개월 만에 뭐 한 달 만에 오는 분도 있겠지만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급성기로 확 아팠다가 이제 좋아졌을 때 다시 아프지 않도록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 관리가 바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이럴 때 운동이 필요하구나.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적 있었죠. 관절염 환자 운동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잘 이해하신 분들은 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급성기에는 운동 쉬셔야 되고 급성기가 지난 그때는 운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답을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급성기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급성기 내가 너무 갑자기 아파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잘 쓰고 잘 살았는데 뭐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등산을 갔더니 또는 여행을 가서 많이 걸었더니 무릎이 또 오랜만에 막 부어요. 열나요. 막 밤에 쑤셔요. 또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이 아파요. 쩔뚝거려요. 이거 급성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소염제, 첫 번째 약이죠. 먹는 약을 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 중에 정형외과 약은 진통제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약에는 소염제가 있고 진통제가 있습니다. 진통제라는 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치료가 어려운데 너무 아파서 그 아픈 자체만 없애기 위한 약이 진통제예요. 근데 관절염일 때, 물론 통증이 심할 땐 쓰겠지만 관절염일 때 진통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소염제라는 것은 관절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제,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진통제니까 안 먹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꼭 쓰셔야 되는 약입니다. 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도 듣는데 약을 처방해 드려도 사가지고 가셨는데 옆에 있는 동네 분이
야, 너 진통되니까 그거 먹어봐야 소용없어. 먹지 마. 이래서 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약을 꼭 드시고, 다만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좋지 않고, 처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급성기를 빨리 치료한 뒤에는 약을 끊고 이제 운동 같은 관리를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 약을 먹어도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사도 너무 다양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고 이제 혼동이 있으신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연골 주사가 있고, 두 번째 뼈 주사라고 많이 하시죠. 보통 이제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쓸 때 뼈 주사라고 하는데, 자, 세 번째 요새 많이 들어보신 뭐 DNA 주사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연어 주사라고 하는데, 또 네 번째 콜라겐 주사라고 있고요. 다섯 번째 뭐 증식 주사 또는 프롤로 주사,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섯 번째 요즘 이제 새롭게 허가가 돼서 쓰여지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이렇게 6가지나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맞아보고 저거 맞아보고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아픈 특성에 맞게 주사들을 잘 골라 써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뭐 메뉴판 보고 나 이거 맞으러 왔어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특징을 하나씩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연골주사라는 거는 히알루론산이라 그래서 피부과 가시면 맞아본 분들 계실 텐데, 피부에 맞는 필러 같은 거랑 똑같은 성분인데, 이 성분은 주변에 물을 많이 이렇게 머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성, 탄성 하는 그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그거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무릎에 받는 하중을 좀 분산시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보통은 이제 급성기가 아닌 유지하기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뼈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란 건데, 너무 급성염증이 심할 때, 일반적인 치료로 잘 안 낫고 통증 너무 심하고 막 물도 너무 많이 찰 때 단기적으로 쓰시면 너무나 좋은 주사입니다. 무조건 나쁜 주사는 아니고. 근데 그 대신 이걸 자주 맞게 되면 실제로 연골이 손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요새 또 많이 나오는 DNA 주사라는 건데, 요거는 약간 급성기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 없애는 효과도 좀 있고, 거기 더해서 연골 주사와 비슷하게 완충해주는 효과도 조금 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콜라겐 주사인데, 콜라겐 주사는 우리 연골도 콜라겐이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초기 단계에 이렇게 나빠지는 초기 단계를 보면 연골의 표면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다 콜라겐이기 때문에 일종의 코팅 효과를 좀 노리고 만들어진 주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식 주사는 사실은 무릎 주변에 인대 조직 같은 것들을 빨리 잘 낫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가 이제 요새 많이 하시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인데, 이거는 우리 몸에는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요. 줄기세포가 무릎에 들어갔을 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연골로 바뀔 수가 있다. 또 주변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주사를 해보는 건데요. 다른 주사 앞에 말씀드린 거 다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을 때 한번 해보시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골이 막 생기는 것까지 아직은 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과 주사를 해도 안 나으면 수술로 가게 되죠. 그래서 관절경으로, 아까 동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그게 관절경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막 연골이 막 벗겨지는 거를 빨리 더 이상 진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술 중에 다리가 아까 오다리로 휜다 그랬잖아요. 오다리가 되어 있으면 체중이 계속
안쪽으로 집중되니까 계속 악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다리를 교정해 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 각도가 오다리가 돼 있으면 그거를 교정해 주는 수술을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연골 자체가 푹 파여 있는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연골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거기다가 이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치료까지 다 했는데도 안 낫거나 또는 우리 엑스레이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연골이 하나도 없이 다 닳아서 이제 다리도 O자로 휘었고 뼈끼리 닿고 있는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치료가 맞을지는 사실은 환자분이 판단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내 상태에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를 잘 상의하셔서 그 자기 기수에 맞는 그리고 지금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1기, 제가 1기는 연골이 거의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2기는 한 50% 이하. 자, 이런 분들은 덜컥 수술할 필요 전혀 없죠.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연골은 뭐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눌리는 압력. 제가 아까 욕창 말씀드렸죠? 욕창과 비교해서. 오래 눌리면 연골은 약해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줄이는 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무릎은 위에서 몸이 누르고 있잖아요. 체중이죠. 자, 무릎 처음 초창기에 아픈 분들 중에 체중만 빼도 와,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신기해요.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체중 빼는 게 너무 어렵지만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주사를 써도 또 눌리고 또 무게가 많이 누르면 절대 낫지 않고 또 재발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듣기 싫으시겠지만 체중은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편에서 말씀드린 운동 중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자세를 피하셔야 돼요. 그 압력이 올라가는 자세가 무엇이냐?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이제 농사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항상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권장하는 게 요새 이렇게 엉덩이에 의자 붙어 있는 것 바지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앉아서 다리를 약간 끝까지 쪼그려 앉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적어도 쪼그려 앉아 있다가 주기적으로 펴주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앉고 하셔야 돼요. 한 자세로 계속 쪼그려 앉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운동이죠. 급성기가 지나간 뒤에는 관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운동에 필요하던 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을 제가 얘기했을 때 이런 분들 참 많아서 제가 참 이 설명을 많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인데 제가 운동 평소에 좀 하시나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 운동으로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여쭤보면 진짜 제 경험상 100이면 100 다 했다 그러세요. 운동하죠. 이렇게 이러세요. 근데 캠으로 보면 어떤 운동 하세요? 이러시면 이제 딱 멈칫하세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일하러 가는 거, 또 심지어는 농사 짓는 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운동해요. 뭐 맨날 걸으니까요.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많이 틀려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기 및 4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들도 쓰게 되고 주사도 좀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요새
그 매스컴에 보면은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초롱잎 홍합, 콘드로이친, 또 뭐 우슬즙, 보스웰리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뭐 무릎에 좋아, 연골에 좋아 많이 나와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먹어야 좋아요? 많이 질문하시죠.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의 다 기원은 이런 걸 먹었던 옛날 분들이, 어느 지역 분들이 이런 걸 먹었더니 다른 데보다 연골이 더 건강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추출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 각각 나름대로의 이론을 갖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비교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3개월 정도 그냥 먹어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으면 드세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 먹어도 돼요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손주분들 또는 자녀분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 뭐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러시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관절에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운동하고 관리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또 강조해 드립니다.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주사를 이렇게 놔드리면 다 맞고 나서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주사 맞으면 몇 개월 가요? 이런 질문 아마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답이 뭘까요? 네, 이 주사가 무조건 이 주사는 6개월 가요. 이 주사 맞으면 3개월 가요. 이렇게 정해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급성기 치료와 급성이 지난 다음에 치료가 분리하시라 했잖아요. 이 주사는 급성기를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급성기에는 다 좋아지겠죠. 목적대로 통증이 줄면 그 뒤에는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분은 이 주사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주사 맞자마자 또 막 일하시고 무리하시고 그러시면 이 주사가 일주일도 못 가겠죠. 또는 병이 뭐 정도가 심한 분들은 효과가 얼마 못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사가 몇 개월 가는 주사예요라고 물어보시면 틀린 질문이에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주사 맞은 다음에 제가 뭘 해야,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 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2편에 가서 어떻게 관리할지 운동법을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관절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설명을 일단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너무 심한 분들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까지도 필요하게 되죠. 인공관절이 무조건 뭐 수술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악이 심한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세요. 구분다리가 펴지고 오다리가 펴지고 통증이 없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기가 되신 분들은 수술이 필요할 땐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이제 급성기가 지난 뒤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